벙어리 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님은 아비도 모를 자식이라며 내다 버리라 했고, 도련님이 치마를 잡아 끌어도 이 여자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틴 어느 날, 이 집 마당에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섭니다. 천복이 아이 얼굴을 보더니 숨이 멎었고, 왼쪽 어깨에 박힌 반점 하나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지요. 이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알게 된 날, 이 여자를 짐승 취급하던 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뚱이 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벙어리 년 하나 걷어줬더니 아비도 모를 씨까지 품고 들어온 게냐? 정시 대감댁 안채에 마님의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새벽녘이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보기. 나이 19. 석 달 전 쌀 서말에 팔려온 벙어리 하녀였습니다. 보기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건 보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워낙 마른 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보기가 쓰러졌습니다. 달려온 늙은 하녀가 배를 만져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 소식이 안채에 들어가기까지 반각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부엌까지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 댁 안주인이 부엌 문턱을 넘는 일은 1년에 한 번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만큼 노한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손가락이 보기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하녀냐, 씨바지냐? 보기는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냐고요? 아닙니다. 이 여자가 말을 잃은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님의 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빗자루가 보기의 등짝을 내리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보기는 맞으면서도 두 팔로 배를 감쌌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하인들은 고개를 돌렸지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다 버려. 년도 자식도. 마님이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사랑채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정씨 대감이었지요. 대감이 느릿느릿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님이 대감의 낯빛을 살폈습니다. 대감의 눈은 보기의 배를 보고 있었지요. 내쫓으면 년이 죽을 것이고 년이 죽으면 뱃속 아이도 죽을 것이야. 대감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의 눈이 치켜 올라갔지요. 그래서요? 사람 둘을 죽이면 흉문이 나. 동네방네 소문이 퍼지면 내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사람 목숨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걱정한 것이었지요. 마님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감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대감이 보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을 때까지만 둬라. 대신 밥은 하인 것에서 덜어줘. 쌀 한 톨도 더 쓰지 마라. 그렇게 보기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지 않은 것뿐이었지요. 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보기에게 떨어지는 밥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것도 물이 반이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은 똑같이 시켰습니다. 불룩한 배를 안고 장작을 패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한겨울 우물가에서 손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보기의 손등은 갈라진 논바닥 같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이었지요. 정씨 대감의 외아들 정태수. 나이 23세 하는 일 없이 기방만 드나드는 한량이었습니다. 이 도련님이 보기를 볼 때마다 실실 웃었습니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기가 부엌 뒷간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도련님이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도련님이 보기의 치마끈을 잡아당겼습니다. 보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킬킬 웃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봐. 지를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바로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하녀 막덕이었습니다. 도련님이 혀를 찼습니다. 재미없군. 돌아서는 도련님의 뒷모습을 보기는 바들바들 떨며 바라보았습니다. 막덕이 보기의 손을 잡았지요. 보기의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달이 바뀌고 보기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마님은 보기를 볼 때마다 인상을 구겼지요. 밥그릇은 점점 작아졌고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보기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고 소리 없는 입속으로 되뇌었지요.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밤이었지요. 보기의 산기가 터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안채 문을 걸어 잠갔고 하인들은 못 본 척했지요. 보기는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볏짚 위에 피가 번졌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아이가 세상에 나왔지요. 사내 아이였습니다. 보기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피투성이인 아이의 얼굴을 볏짚으로 닦아주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기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이목구비가 누군가를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지요. 길고 날카로운 눈매, 높은 코, 두툼한 입술.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보기의 머릿속에 어둠 속숲길이 스쳤지요. 횃불 아래 잠깐 비쳤던 그 남자의 얼굴이. 보기가 아이의 배내적 오리를 여미다가 왼쪽 어깨에서 손이 또 한 번 멈추었습니다. 봉황날개 모양의 몽고반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보기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반점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바로 세자 저하라는 것을. 보기는 그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지요. 아이의 울음소리만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년이 나았다고? 내일 당장 처리해.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두 팔에 힘이 들어갔지요. 말 못하는 여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죽이지 못한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보기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부엌 바닥이 얼음장이었지요. 아이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쩌다 말을 잃었는지, 어쩌다 이 집 부엌 바닥에까지 흘러들어왔는지. 그 사연을 알려면 수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보기의 본명은 강소윤.
충청도 공주고을에서 이름난 양반가 강씨 집안의 외동딸이었지요. 아버지 강판서는 학문이 깊고 강직하기로 조정에서 손꼽히는 선비였습니다. 어머니는 소윤이 7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뒤로 아버지가 어머니 노릇까지 했습니다. 소윤에게 글을 가르치고 붓을 쥐어주고 달밤이면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세었지요. 소윤은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15에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글씨는 아버지보다 나았지요. 동네 어른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내로 태어났으면 장원급제를 했을 아이라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내 딸인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복이다. 그 복이 무너진 것은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가을이었지요. 논에서 벼베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던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관군이 들이닥쳤지요. 횃불이 대문을 밝혔고 말발굽 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 나왔습니다. 영모에 가담했다는 죄명이었지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억울함이 뼛속까지 사무친 얼굴이었지요. 평생 올곧게 살아온 선비에게 영모라니.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 관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투를 쥐어잡고 질질 끌고 갔지요. 소윤이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관군의 창끝이 소윤의 손등을 내리쳤지요. 피가 튀었습니다.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렸지요. 횃불 아래 비친 아버지의 눈. 그 눈에 고인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이었지요. 살아남아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사라졌지요. 사흘 뒤 소식이 왔습니다. 강판서 참수, 가산 몰수, 멸문. 소윤의 세상이 그날 밤 송두리째 꺼졌지요. 집은 불탔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윤은 뒷담을 넘어 도망쳤지요. 치마가 찢어지고 맨발에 돌이 박혔습니다. 피를 흘리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윤이 그 밤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소리였지요. 아버지가 끌려가던 그 밤 소리를 질렀습니다. 있는 힘껏 질렀지요. 목이 찢어지도록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바람만 새어나왔지요. 두려움과 슬픔이 목을 틀어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의원을 볼 수도 없었지요. 쫓기는 몸이었으니까요. 소윤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었지요. 풀뿌리를 캐먹고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관군의 눈을 피해 산속을 헤매기를 열흘. 몸은 갈대처럼 마르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지요. 숲속이 달빛으로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소윤이 계곡가에 쪼그려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지요. 그때 숲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윤이 몸을 움츠렸지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숲속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났지요. 옷이 찢겨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칼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남자가 나무에 기대 주저앉았지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찢어진 도포 사이로 드러난 왼쪽 어깨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칼자국 바로 옆 봉황날개 모양의 반점이 달빛 아래 선명했지요. 소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소윤이 망설였습니다. 도망쳐야 했지요. 사람을 만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달빛에 번들거렸지요. 저러다 죽겠다 싶었습니다. 소윤의 발이 남자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치마 끝을 찢었지요. 계곡물에 적셔 남자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풀잎을 씹어 즙을 내어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다쳤을 때 쓰는 약초 다루는 법을요.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달빛 아래 남자의 눈이 소윤을 바라보았지요. 길고 날카로운 눈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날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다 놓아버린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대는 누구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소윤은 대답할 수 없었지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소리 없이 움직이는 소윤의 입술을 바라보았지요. 말을 못하는 것이오?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지요. 슬픈 듯, 다정한 듯,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오늘 밤 죽을 뻔했소. 그대가 살려주었구려. 소윤이 남자의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남자가 소윤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양반집 교수의 손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상처를 감싸는 손길은 거칠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 여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남자는 알아챈 듯했지요. 둘은 그 밤 계곡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소윤은 말을 할 수 없었고 남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계곡 물소리만 밤새 흘렀지요. 소윤이 아버지를 잃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 밤이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는지 소윤의 어깨에 기댄 채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남자가 일어섰지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가야 할 곳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품속을 뒤적였지요. 작은 비녀가 하나 나왔습니다. 봉황 문양이 새겨진 금비녀였지요. 새벽빛 아래 비녀의 봉황이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남자가 소윤의 손에 비녀를 쥐어주었지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 반드시 찾아오겠다. 소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남자가 소윤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어 비녀를 감싸 쥐게 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따뜻했지요.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소윤은 비녀를 쥔 채 바라보았지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몰랐지요. 다만 손끝에 남은 온기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세자였다는 것을 소윤은 알 리가 없었지요. 세자 이창. 그 밤 자객의 습격을 받고 숲속으로 도주했던 것이었습니다. 호위 무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세자는 홀로 칼에 베인 채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지요. 그때 나타난 것이 소윤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여인이 상처를 씻겨주고 약초를 발라주고 밤새 곁을 지켜주었지요. 세자의 가슴에 그 밤이 각인되었습니다. 궁으로 돌아간 세자는 그 여인을 찾으라 명했지요. 밀사를 보냈습니다. 충청도 산골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요. 그러나 소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이름은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뒤였지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그 계곡가를 떠올렸지요.
달빛 아래 소리 없이 움직이던 입술. 갈라진 손으로 상처를 감싸던 그 온기. 세자의 왼쪽 어깨에는 봉황 날개 모양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칼자국 바로 옆에. 그 반점을 볼 때마다 그 밤이 떠올랐지요. 한편 소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산속에서 버틸 수 없었지요. 풀뿌리로는 연명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장터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인신매매꾼의 눈에 띄었지요. 말을 못하는 여자, 실인원을 밝힐 수 없는 여자, 아무도 찾지 않는 여자. 이보다 팔기 좋은 물건이 없었지요. 쌀 서말. 그것이 소윤에게 붙은 값이었습니다. 사간 곳이 바로 정씨 대감댁이었지요. 소윤은 그날부터 보기가 되었습니다. 양반과 교수의 이름은 사라지고 벙어리 하녀라는 낙인만 남았지요. 복이라는 이름조차 마님이 붙인 것이었습니다. 복 없는 년이라 복이라 불러주는 것이니 감사히 알라며 킬킬 웃었지요. 복이는 그렇게 정씨 대감댁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지요.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부엌 한 구석 볏짚 위에 몸을 웅크렸지요. 품속에는 봉황 비녀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고리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지요. 밤마다 비녀를 꺼내 만졌습니다. 봉황의 날개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을 때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반드시 찾아오겠다. 그 말 한마디가 소윤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소윤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밤 계곡가에서 보낸 하룻밤이 씨를 남겼다는 것을. 소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배 위에 손을 얹었을 때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이 소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지요. 이 아이는 그 사람이 남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윤이 혼자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 소윤은 이를 악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낳겠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온 날이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부엌 바닥 볏짚 위에서 홀로 낳은 그 아이. 세자의 어린 시절을 빼닮은 얼굴. 왼쪽 어깨에 박힌 봉황 날개 모양의 몽고 반점. 마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요. 내일 당장 처리해. 보기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부엌 창문 틈으로 여명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보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해가 뜨면 마님이 내려올 것이라는 걸. 그때까지 이 아이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말 못하는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이라곤 팔의 힘과 품속의 봉황 비녀뿐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 세자가 아직도 그 여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전국 팔도의 밀사를 풀어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밀사 중 하나가 이미 이 고을에 들어와 있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마님이 부엌으로 내려왔지요. 보기는 아이를 등에 업고 아궁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이 아이에게 꽂혔지요. 아직도 달고 있어? 내다 버리라 했잖아. 보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빌었지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마님이 코웃음을 쳤지요. 좋아. 기르고 싶으면 길러. 대신 밥은 내 몫에서 나눠 먹어. 쌀 한 톨도 더 안 줘.
그날부터 보기의 죽 한 그릇은 반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먹이고 남은 것을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었지요. 그것마저 없는 날은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만 커졌지요. 손목을 잡으면 뼈만 만져졌습니다. 그래도 보기는 아이를 놓지 않았지요. 새벽이면 아이를 업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빨래터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면 아이가 등 위에서 칭얼거렸지요. 보기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숨소리가 보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리였지요. 마님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밥상을 차려 올리면 국이 짜다며 엎었지요. 빨래를 널면 주름이 졌다며 다시 시켰습니다. 한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를 짜다가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요. 피가 빨래에 묻었다며 마님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더러운 년, 내 피가 내 옷에 묻잖아. 등짝에 빗자루가 내리꽂혔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보기는 등을 돌려 맞았습니다. 아이가 앞에 있었으니까요. 아이에게 빗자루가 닿을까봐 몸을 웅크려 감쌌지요. 마님이 지치면 돌아갔고 보기는 부엌 구석에서 아이를 안은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지요. 도련님이었습니다. 정태수. 이 자가 보기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지요. 아이를 낳고 나서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보기가 빨래터에 가면 슬쩍 따라왔지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 서서 숨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보기가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뒤에서 나타났지요. 보기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 말 들으면 밥을 2그릇으로 늘려줄게. 보기가 손목을 빼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도련님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목에 시퍼런 멍이 잡혔지요. 그때 아이가 울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도련님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그 울음소리 좀 안 나게 해. 보기가 그 틈에 손목을 빼고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아이를 안아 올리니 울음이 그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아이가 보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크고 맑은 눈이었지요. 길고 날카로운 눈매, 높은 코, 두툼한 입술. 이 아이가 자랄수록 그 밤 숲속 남자의 얼굴이 또렷해졌습니다. 보기는 품속에서 봉황비녀를 꺼내 아이에게 보여주었지요. 아이의 조그만 손이 비녀를 잡았습니다. 봉황날개 문양 위에 아이의 손가락이 올라갔지요.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남기고 간 2가지가 여기 있었지요. 하나는 이 비녀, 하나는 이 아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기는 것을 지나 일어서더니 곧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지요. 마당을 돌아다니는 아이를 볼 때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참 이상하다. 하녀의 자식치고 이목구비가 너무 고와. 그러게 말이야.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보기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숨었지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다 저고리가 흘러내릴 때마다 드러나는 왼쪽 어깨의 반점이었지요.
봉황 날개 모양.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보기는 아이의 저고리를 수시로 여며주었지요. 그 반점이 남의 눈에 띄는 것이 괜히 불안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지요. 정씨 대감댁에 손님이 잦아졌습니다. 대감이 고을 관아와 무슨 일을 꾸미는 듯 했지요. 밤마다 사랑채에 낯선 사내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보기는 그 사내들에게 술상을 날랐지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고 있는 듯 없는 듯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보기가 술상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가는데 처음 보는 사내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달랐지요. 두건을 쓰고 행전을 찬 차림이었습니다. 평민 행색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날카롭고 부리부리한 눈이 사랑채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술상을 내려놓고 물러나려는데 마당에서 아이가 울었지요. 보기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아이가 마당 한가운데서 넘어져 울고 있었지요. 보기가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사랑채 문틈 사이로 그 사내의 눈이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아이를 안아 올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지요. 아이의 얼굴이 사내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표정이 굳었지요. 보기가 아이를 달래느라 저고리를 여미는데 아이가 보채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저고리가 흘러내렸지요. 왼쪽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달빛 아래 봉황 날개 모양의 몽고 반점이 선명하게 빛났지요. 사내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두 눈이 커졌지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술잔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 잔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쨍 하는 소리가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밀사 천복이었지요. 세자의 명을 받아 전국 팔도를 수소문하던 무관이었습니다. 세자의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세자를 어릴 적부터 호위했으니까요. 세자의 왼쪽 어깨에 있는 봉황 날개 모양의 반점도 셀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마당에서 울고 있는 저 아이의 얼굴이 세자 저하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지요. 그리고 왼쪽 어깨에 박힌 반점. 똑같은 자리. 똑같은 봉황 날개 모양. 천복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가까스로 몸을 추슬렀습니다. 어이, 괜찮은가? 정씨 대감이 천복을 바라보았지요. 천복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술이 과했나 봅니다. 천복은 웃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눈은 여전히 마당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놓지 않았지요. 이 아이가 세자 저하의 핏줄이라면, 저 여자가 세자 저하가 그토록 찾던 그 여인이라면, 천복의 머릿속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확인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 무슨 집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요. 천복은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며 대감과 눈을 맞추었지요. 웃음 뒤에 감춰진 천복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을 가득 담아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천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씨 대감이 내어준 사랑채 한쪽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자 저하의 어린 시절. 그 얼굴이 마당에서 울고 있었지요. 새벽녘에 천복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천복이 부엌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보기가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죽을 떠먹이고 있었지요. 자기는 먹지 않고 아이 입에만 떠넣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먹으며 방긋 웃었지요. 보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처음 보는 웃음이었지요. 천복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자 저하가 이 광경을 보시면 어떤 얼굴을 하실까? 천복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러나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 했지요. 정씨 대감이 밤마다 사랑채에 불러들이는 낯선 사내들. 관아와 무슨 일을 꾸미는 듯한 수상한 움직임. 천복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보통 집이 아니라고. 천복은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지요. 품속에서 작은 서찰을 꺼냈습니다. 세자에게 보낼 밀서를 쓰기 시작했지요. 먹이 번지지 않도록 손을 꼭 눌러 한 글자 적었습니다. 저하, 아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하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 이옵니다. 왼쪽 어깨에 봉황 반점이 있사옵니다. 아이의 어미는 벙어리 하녀이옵니다. 확인이 필요하오나 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붓이 멈추었지요. 천복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서찰 한 장이 이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었지요. 천복은 서찰을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내일 이 고을을 빠져나가 파발을 띄워야 했지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아이의 반점을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천복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부엌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사랑채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정씨 대감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천복이 눈을 떴을 때 방문 앞에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자들이었지요. 천복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사내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어른께서 아침 진지를 함께 하시자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지요. 천복이 옷매무새를 고치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이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눈을 가늘게 뜨고 천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젯밤과 달랐지요. 술자리에서 보던 느긋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쥐를 노려보는 눈이었지요. 간밤에 잠은 잘 잤는가? 예.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새벽에 마당을 서성이던 사람이 있다더구만. 천복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대감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내 집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나. 천복이 억지로 웃었지요. 뒷간을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넓은 대기라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지요. 그런데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입만 웃고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런가. 뒷간은 사랑채 오른편이네. 오늘 밤부터는 헤매지 않을 것이야. 밥상을 물린 뒤 천복은 방으로 돌아왔지요. 품속의 서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있었지요. 오늘 안에 이 고을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파발을 띄우려면 고을 밖 역참까지 가야 했지요. 천복이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대문 앞에 아까 그 사내 둘이 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대문을 등지고 있었지요. 어디 가시려고? 볼 일이 있어 고을에 좀 나가려 합니다. 대감 어른께서 오늘은 손님을 편히 쉬게 해드리라 하셨습니다.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천복의 턱이 굳었지요. 이것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지요. 대감이 눈치를 챈 것이었습니다. 천복이 새벽에 부엌을 엿본 것을, 아이를 보았다는 것을. 천복은 방으로 돌아왔지요. 방 안을 서성이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서찰을 보낼 수 없다면 직접 빠져나가야 했지요. 담을 넘을까? 아니, 담 바깥에도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대감이 이 정도로 경계한다면 이미 집 주변을 감싸고 있을 터였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지요. 대감이 다시 천복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대감이 직접 술을 따랐습니다. 자네가 여기 온 이유를 아직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약재 장사차 지나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약재 장사. 그런데 약재 장사꾼 치고는 눈이 너무 날카로워. 대감이 술잔을 기울이며 천복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약재 장사꾼이 새벽에 내 부엌을 들여다볼 이유가 있나? 천복이 입을 열려는 순간 대감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지요. 솔직하게 말하게. 누가 보냈나? 사랑채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천복이 대감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지요. 여기서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약재를 구하러 충청도를 돌고 있을 뿐입니다. 대감이 한참을 천복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대감이 웃었지요. 그 웃음이 아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천복이 방으로 돌아왔지요. 문을 닫는 순간 알았습니다. 대감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이었지요. 천복이 잠을 청하려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명이었지요.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내 넷이 들이닥쳤지요. 천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지요. 천복이 피했습니다. 무관 출신이었으니까요. 하나를 쓰러뜨렸지요. 그러나 넷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몽둥이가 뒤통수를 내리쳤지요. 천복의 시야가 하얘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지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대감의 가죽신이었지요. 대감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뒤져봐라. 사내들이 천복의 품을 뒤졌지요. 서찰이 나왔습니다. 대감이 서찰을 펼쳤지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하, 어린 시절과 판박이, 봉황반점. 대감의 손이 떨렸지요. 서찰을 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미친놈. 대감이 서찰을 구겼지요. 촛불에 던졌습니다. 서찰이 타들어갔지요. 봉황이라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빛나다 제가 되었습니다. 대감이 사내들을 돌아보았지요. 이놈은 광에 가도. 그리고 그 벙어리 년과 아이를 데려와. 천복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지요.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에게 손대면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대감이 코웃음을 쳤지요. 하늘이 내 집 일에 무슨 상관이야. 천복이 끌려갔습니다. 광 안에 던져졌지요.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복이 이를 악물었지요. 서찰이 탔습니다. 세자에게 알릴 길이 막혀버렸지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보기가 아이를 재우고 있었지요.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보기가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리고 있는데 부엌 문이 열렸지요.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부르신다. 아이도 데려와. 보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 밤에 마님이 부를 리가 없었습니다. 보기가 아이를 안고 일어섰지요. 사내들이 보기를 안채가 아닌 뒷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뒷마당에 대감이 서 있었지요. 마님도 있었습니다. 도련님도 있었지요. 횃불이 셋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보기를 내려다보았지요. 내년의 아비가 누구냐? 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대감이 턱짓을 했습니다. 사내가 보기의 팔을 비틀었지요. 보기가 소리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비명이 나오지 않았지요. 눈에서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벙어리라 말을 못하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구만. 대감이 손가락을 꺾으며 말했지요. 좋다. 말을 못하면 들어라. 오늘 밤 내년과 아이는 이 집에서 사라진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기의 눈이 커졌지요. 두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꽉 안았지요. 마님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재수 없는 년이었어. 돈 주고 사온 게 아까워서 지금까지 둔 거야. 도련님이 실실 웃었지요. 그냥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벙어리 연 하나 찾겠습니까? 대감이 사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내들이 보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보기가 뒷걸음질을 쳤지요. 한 발, 두 발, 세 발. 등 뒤에 담장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보기가 몸을 돌렸지요. 아이를 안은 채 담장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어떻게 그 힘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힘이었지요. 담장을 넘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렸지요. 잡아. 대감의 고함이 뒤를 쫓았습니다. 사내들이 담장을 넘어 뒤따랐지요. 횃불이 흔들리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보기는 달렸습니다. 맨발이었지요. 돌밭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졌지요.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었지요. 보기가 달리면서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시덤불을 뚫었지요. 팔뚝이 긁혀 피가 났습니다. 치마가 찢어졌지요. 산 위로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올랐지요. 뒤에서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내들의 고함이 산을 울렸지요. 저기다. 보기가 이를 악물고 바위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아이가 울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보기가 아이의 입에 젖을 물렸지요.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횃불이 바위 앞을 지나갔지요.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보기는 바위 틈에서 나오지 못했지요. 밤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바위 틈으로 파고들었지요. 아이를 저고리 안에 품어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지요. 날이 밝아왔습니다. 보기가 바위 틈에서 기어 나왔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마르지 않았지요. 아이는 보기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기가 비틀거리며 걸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지요.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었지요. 보기의 입술이 갈라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걸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산길이 끊겼지요. 발 아래가 허공이었습니다. 절벽이었지요. 보기가 비틀거리며 멈추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발끝에서 굴러 떨어졌지요. 한참을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득한 아래였지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따라잡은 것이었지요. 횃불은 없었지만 낮이었으니 보기의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사내 셋이 길을 막았지요. 뒤는 절벽, 앞은 사내들. 보기가 아이를 안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발 뒤꿈치가 절벽 끝에 걸렸지요. 사내 하나가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놔. 순순히 내려놓으면 내년은 살려줄 수도 있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기는 알고 있었지요. 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더 꽉 안았지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와 함께 뛰어내리겠다는 눈이었지요. 사내들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보기의 발 뒤꿈치 아래로 자갈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이었지요. 땅이 울렸습니다.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산길 아래로 군사들이 밀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었지요. 선두의 말을 탄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색 도포의 옥대를 찬 남자였지요. 말 위에서 절벽 끝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길고 날카로웠지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지요. 절벽 끝에 선 여자와 아이를 보는 공포. 세자 이창이었습니다. 천복이 끝내 서찰을 보내지 못했지만 천복이 충청도로 향했다는 마지막 행선지는 궁에 남아 있었지요. 천복에게서 연락이 끊기자 세자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말에서 내렸지요. 절벽 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기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보기의 저고리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왔지요. 봉황 비녀였습니다. 바람에 밀려 보기의 품에서 빠져나온 비녀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요.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 비녀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봉황 문양이 빛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세자의 눈이 그 비녀를 쫓았습니다. 떨어지는 비녀를 세자가 손을 뻗어 잡았지요. 손바닥 위에 놓인 봉황 비녀. 세자가 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비녀를 세자는 알고 있었지요. 그 밤 계곡가에서 자신이 직접 쥐어준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세자가 고개를 들어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보기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지요. 그 얼굴이 세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자의 입술이 떨렸지요. 그 밤의 여인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소리 없이 상처를 씻겨주던 그 여인. 말 못하는 입술로 웃어주던 그 여인. 세자가 3년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맨 바로 그 여인이 절벽 끝에 서 있었지요.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이 보였지요. 세자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거기 있었지요. 세자가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절벽 위를 올려다보며 손을 뻗었지요. 내려오시오. 보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남색 도포의 옥대를 찬 남자. 군사들. 갑옷. 보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요.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인지, 아이를 빼앗으러 온 것인지. 세자가 다시 한번 소리쳤지요. 아무도 해치지 않겠소. 내려오시오. 그 목소리에 보기에 귀가 멈추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목소리였지요. 낮고 깊은 울림. 3년 전 새벽 계곡가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반드시 찾아오겠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 남자의 목소리. 보기의 눈이 커졌지요. 아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자가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 있었지요. 그 손 위에 봉황 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세자가 군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군사들이 물러섰지요. 세자 혼자 절벽 아래에 서서 보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밤 나를 살려준 것은 그대였소. 보기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지요.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절벽 끝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지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3년 동안 한 번도 울지 못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절벽을 올랐지요. 바위를 잡고 풀을 잡고 손에 피가 맺히도록 기어 올랐습니다. 군사들이 저하 위험합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세자는 멈추지 않았지요. 보기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세자가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보기가 고개를 들었지요. 세자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눈매, 높은 코, 두툼한 입술. 3년 전 달빛 아래 봤던 그 얼굴이었지요. 세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자가 보기의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이가 세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크고 맑은 눈이었지요. 세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세자가 아이의 왼쪽 어깨를 보았습니다.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봉황 날개 모양의 몽고 반점. 세자가 자신의 왼쪽 어깨를 짚었지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 세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내 아이요?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세자가 두 팔을 벌려 보기와 아이를 함께 안았습니다. 절벽 위에서 바람이 불었지요. 세자의 도포 자락이 보기와 아이를 감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자가 보기를 일으켜 세웠지요. 절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군사들이 길을 열었지요. 세자가 보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보기의 맨발에서 피가 흘렀지요. 세자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포의 소매를 찢었지요. 보기의 발을 감싸 동염했습니다. 군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이 나라의 세자가 벙어리 하녀의 발을 감싸 메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군사들을 돌아보았지요. 정씨 대감댁으로 간다. 정씨 대감댁 대문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군사들이 밀려 들어갔지요. 대감이 사랑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군사들을 보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세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대감 앞에 섰지요. 대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자 저하. 세자가 대감을 내려다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칼보다 날카로웠지요. 군사들이 광을 열었습니다. 천복이 끌려 나왔지요.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발로 걸어 나왔지요. 세자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저하, 죄송합니다. 서찰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으니 됐다. 세자가 천복을 일으켜 세웠지요. 그리고 대감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사람을 가두고 내 여인을 죽이려 했느냐. 대감의 무릎이 꺾였지요.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저하의 여인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됐느냐? 사람을 가두고 여인을 내쫓고 아이를 죽이려 한 것이 저하의 여인이 아니면 괜찮다는 것이냐? 대감이 말문이 막혔지요. 세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고요했지요. 그 고요함이 마당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마님이 안채에서 끌려 나왔지요. 도련님도 끌려 나왔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도련님의 다리가 풀려 질질 끌려왔습니다. 마당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세자가 천복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복이 앞으로 나섰지요. 정만호. 3년 전 강판서 영모 사건의 밀고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강판서의 가산을 탐내어 거짓으로 영모를 꾸몄고 관아의 관리와 결탁하여 멸문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지요. 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세자가 나직이 물었지요. 강판서를 역적으로 몬 것이 내 놈이었느냐.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천복이 이미 증거를 쥐고 있었지요. 충청도를 돌며 관아의 문서와 증인을 확보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서찰은 탔지만 증거는 이미 역참을 통해 궁으로 올라간 뒤였지요. 대감이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보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보기가 마당 한쪽에 서서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마님과 도련님이 무릎 꿇은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기의 표정은 담담했지요. 분노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겨울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마님이 보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개그릇에 밥을 주고 빗자루로 등짝을 내리치고 내다 버리라 소리쳤던 그 하녀가 세자의 여인이었지요. 마님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이었지요. 도련님은 더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이 여자의 치마를 잡아 끌던 손이 지금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여인에게 그 짓을 했으니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지요. 세자가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정만호와 그 일가를 묶어 한양으로 압송하라. 강판서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라. 군사들이 움직였지요. 대감이 묶였습니다. 마님이 묶였지요. 도련님이 끌려갔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의 주인이었던 자들이 포승줄에 묶여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마당에는
세자와 보기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마당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세자가 보기에게 다가갔지요. 보기의 손에 봉황 비녀를 쥐어주었습니다. 3년 전 새벽에 그랬던 것처럼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어 감싸 쥐게 했지요. 늦어서 미안하오. 보기가 비녀를 쥔 채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입술. 3년 전 그 밤에도 이 입술은 소리를 내지 못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기의 목에서 소리가 나왔지요. 거칠고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듯 풀리기 시작했지요.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목이 풀렸습니다. 보기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지요.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소리였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한 글자였지요. 아, 그 한 글자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요. 천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사들이 숨을 죽였지요. 보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지만 분명한 소리였지요. 아, 아이. 보기가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보기를 올려다보았지요. 방긋 웃었습니다.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니,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여자가 소리 내어 울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을바람이 그 소리를 싣고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세자가 보기와 아이를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횃불은 꺼졌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지요. 그 뒤의 일은 이러했습니다. 강판서의 영모는 무고로 밝혀졌지요. 정만호가 강판서의 가산을 탐내어 관리와 짜고 거짓 영모를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강판서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지요. 강씨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관아에 남아있던 재산이 돌아왔지요. 정만호는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마님은 관노비로 떨어졌지요. 도련님 정태수는 유배를 갔습니다. 3년 동안 벙어리 하녀를 짓밟던 자들의 최후였지요. 보기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강소윤. 양반과 교수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왔지요. 세자의 여인으로, 아이의 어미로 당당하게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도 조금씩 돌아왔지요. 처음에는 한 글자, 두 글자. 그러다 문장이 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게 되었을 때 소유는 또 한 번 울었지요. 아이는 왕실의 핏줄로 인정받았습니다. 왼쪽 어깨의 봉황 날개 모양 몽고 반점이 증거였지요. 세자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 궁의 어이가 확인했고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자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인 얼굴을 보고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벙어리 하녀가 낳은 아이가 봉황의 자손이었다고. 3년을 맞고 굶고 짓밟혀도 아이를 놓지 않은 어미가 있었다고. 그 어미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끊어졌던 목소리마저 돌려주었다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전해졌지요. 사람을 집신짝만큼도 안 여기고 짓밟으면 그 집신짝이 언젠가 용이 되어
내 머리 위에 서게 된다더라고.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